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고민 상담하고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 궁금증 챙겨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흐린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로 확대될 텐데요. 호우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적은 비에도 쉽게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폭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잖아요. 날씨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는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은 남부에만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남부는 5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는데요. 서울은 23.8도, 강릉은 26.4도, 제주는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강릉은 31도, 대구는 34도로 무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의 오후에, 남부는 저녁에 비가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 전국에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점차 선선해질 텐데요. 조금만 더 더위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은 골반 안에 있는 근육으로 골반의 좌측, 우측에 균형감 있는 이완을 만들어 주어서 몸 전체에 대한 균형도 바로잡아주는 자세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 무릎을 하늘 쪽으로 접어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운 곳에 위치시킵니다. 왼쪽 발목은 무릎 위에 걸치듯이 올려놓고 무릎에 힘을 빼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듭니다. 자, 다리를 몸쪽으로 가볍게 당긴 후에 왼손으로 허벅지 사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정강이를 잡을게요. 오른손 역시 바깥쪽에서 정강이를 똑같이 잡아줍니다. 양팔을 당기는 힘으로 두 다리를 몸쪽으로 가볍게 끌어당겨 줄게요. 두 다리에 최대한 긴장을 풀고 엉덩이 안쪽에 숨어있는 이상근이 가볍게 부드럽게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할게요.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팔에 힘을 풀어주고 두 다리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자세에서 벗어납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 접고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당겨줍니다. 오른쪽 발목을 무릎 위에 걸치듯이 올려놓고 오른손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서 정강이를 잡거나 어렵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허벅지를 잡을게요. 왼손 역시 바깥쪽에서 허벅지 안쪽 또는 정강이를 잡아줍니다. 팔을 접는 힘을 이용해서 두 다리를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줄게요.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팔의 힘을 먼저 풀어주고 두 다리도 풀어서 자세에서 벗어날게요.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현역병 SNS의 총기 손질 사진 게재 논란입니다. 요즘 군대에서요, 핸드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병사가 복무 중에 개인 SNS에 자신의 총기를 손질하는 사진을 게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병사는 내일 야간 사격이 있다고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를 손질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해당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과 시간 이후에 총기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자 위와 같은 사진을 좀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이 해당 사진에는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총기의 일부 부분이 함께 노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병역 내에 휴대폰 쓰게 하면서 예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원래 쉬는 시간에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그 개인이 쉬기도 하지만 총기 손질하고 이제 개인 정비하고 뭐 이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이렇게 저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이런 SNS 영상이 영상이 아니 사진이 또 다른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데요. 이번에 군 생활로 노출이 논란이 된 이 사진 게재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장갑차 한 대가 길에서 약간 벗어나서 농두렁에 반쯤 걸쳐 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사진이 SNS에 올라와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심지어 저 사진에는 저 군용차의 번호판까지 노출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어느 곳보다 더 보안이 철저해야 될 곳이 사실 군대잖아요. 네. 이렇게 병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육군 규정 200, 제106조 제5항에 따르면 비밀 및 일반 군사 자료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보안 어플을 임의로 삭제한 채로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하게 되고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법령 또 관계 수칙상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 녹음이나 촬영할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제재도 받을 수 있고요.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더 불거지겠어요, 찬반 논란이.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2020년 7월부터 일가 후에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대 내 부조리 개선 효과,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도 상승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병사들의 사이버 범죄 그리고 군 기밀 유출에 대해서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사진 논란으로 인해서요. 많은 누리꾼들이 보안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 이게 군대냐라고 비판하면서 군 내부 사정을 SNS에 올린 이 행동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SNS 사진 논란 국방부도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도요. 보안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시범 절차가 종료된 뒤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 지침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추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면서 휴대폰 사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한 현재 대다수 부대에서는 보안 어플을 통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발달장애 학생을 학대한 언어치료사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복지관에서요. 소속 언어치료사가 자신의 담당,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신고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수사 게시단서를 살펴보니까요. 이 해당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제 우리 아동이 언어치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해당 치료사 B 씨는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이 A군의 몸을 거꾸로 이제 든 다음에 자신의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연필이나 책 모서리 등으로 A군의 머리를 치기도 하고요. 또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 소속인 치료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 믿기지 않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어요? 충격적인 게요.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해당 치료사 B 씨는 학부모랑 면담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의 머리를 밀치는 행동을 무의식 중에 한 거죠. 그걸 보고 부모가 놀랐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선생님한테 싹싹 빈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네. 아이한테 이런 일 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이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부모는 복지관에 있는 CCTV 열람을 요청을 합니다. 봤더니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모든 학대 정황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너무 안쓰럽고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발달 장애 아동이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프던데요. 이 2020년 11월경에 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는요. 그 유치원 교사가 한 10여 명이 먹는 급식과 간식에다가 모기 기피제 등의 유해 물질이 든 물질을 넣었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피해 아동 중에 한 명이 지금 저희 사건의 발달 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 A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또다시 이런 학대 상황에 노출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A군의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못 보겠더라.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라면서 참담할 만한 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예, 현재 A군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현재 다들 입장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 언어치료사 B 씨의 입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B 씨는 내가 그 아이의 머리를 때린 잘못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행동들은 아이를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내가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아이랑 놀아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일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측도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는 해야겠다. 하지만 복지관의 구조상 학대가 일어나긴 어려운 구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경찰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그리고 CCTV에 대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요. 이 해당 언어치료사 B 씨를 소환해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학대 정황 확인이 되고 사실일 경우에는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 신고 의무자나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가중처벌이 되는 특별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중범죄입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그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우회전 일단 멈춤 한 달 효과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등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요. 교통사고,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경찰청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보다 약 51.3% 감소했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전년도 18명에서 7명으로 61%가량 줄었고요. 개정안 시행 한 달 전과 견주더라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우선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니 정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직도 익숙해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존과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요.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려야 될 때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만 차량이 멈추면 됐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유심히 살피도록 운전자 의무가 강화가 된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전방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도요. 일시정지한 뒤에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운행하셔야 하고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유무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시행 기간도 또 분석 기간도 아직 짧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결과 엄청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가 확실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에 3,781명이었는데 지난해 2,91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지만요.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면서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법 시행 전후로 일부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좀 혼란이 가중되긴 했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새로운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네, 경찰청은요, 이 법 시행 후 3개월째가 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법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차체가 굉장히 커서 화물차나 버스같이 차체 자체가 워낙 커서 우회전할 경우에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잘 지키고는 있는 네,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만큼 줄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챙겨보죠.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우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히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치과 전문의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치과 전문의 박현수입니다. 치과 선생님 오늘 이거구나. 이쪽.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거 뭐든지 씹어 먹었는데. 네. 야, 요즘엔 그게 안 돼요. 답답해, 어떤 때는.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돌도 씹어 먹는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연세가 지긋한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꼭 그렇게 식사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뭘 빼셔 입에서. 그리고 이게 물에 탁 담가 놓으면 이게 그냥 나이 먹으면 틀니를 바꾸는 게 인생의 흐름이구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틀니 뺐다 꼈다 하시는 거 처음 봤을 때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좀 번거로우셨을까 싶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치아가 빠지게 되면요. 음식을 부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씹는 행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되게 되면 저작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소화 장애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잘 씹지 못하게 되면 침이 잘 섞이지 못하면서 소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소화되기가 어렵게 되고 특히나 이런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나 고기가 이런 씹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되죠. 또한 어려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 치아 상실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생기면서 얼굴형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저작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손실이 찾아오게 되고 상처 같은 게 나도 잘 낫지 못하고 오히려 감염이 더 잘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망률 또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48.1%, 약 절반가량은요. 벌써 치아가 좀 씹을 때 뭔가 아프다, 불편하다, 침이 좀 새는 것 같다 이런 저작 불편함을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치아 관리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치과하고 멀었거든요. 왜냐면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서는 안 갔어요. 참죠. 네, 그게 왜냐면 가면 무섭잖아요, 일단.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못 간 세월인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정기적으로들 많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좀 늘어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좀 계속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도 하시고 또 지인이나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되면서
예전과 다르게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의뢰, 치아가 빠지고 그리고 틀니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잇몸 관리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건강한 치아를 좀 가지고 이제 생활하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은퇴를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듯이 40대 정도부터는 잇몸 관리를 위해서 좀 적절한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해 주심으로써 치아 건강을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퇴를 준비하듯이 치아 건강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뭘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감기 지친 대한민국 질병 1위. 환자 수가 1,600만 명. 우리가 5천만인데 환자 수가 1,600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는 병으로도 치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 이걸 병으로도 잘 치지 않는데 이 감기를 이겼다는 게 치과에 있는 질환이라는 거. 이건 진짜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몸이 약간 으슬으슬 추워도 저도 목 때문에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전 치과는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뭘지 모르겠어요. 요게 저 감이 오는 게 있는데 이게 1,600만 명이 아니고 거의 한 4천만 명 될 것 같아요. 충치 아닙니까? 치과 치료하면 충치지. 아니 그런데 아무리 충치가 그래도 그게 감기보다 많고 1,600만이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 충치가 없거든요. 아니 충치 없어요? 없어요. 와. 납득이 좀 가지 않는데. 대단하신데요. 이 분위기 뭐죠? 갑자기?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까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20대에서 30대 충치 발생률 높고 40대 이후는 이것 발생률 높아. 충치는 일단 아니라는 건데. 이것 발생률. 40대 이후에 더 많아진다 그래요. 이게 아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4학년 넘어가면 이제 중년, 성인 중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드러나는 거니까 노화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마치 갱년기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여간 치과는 뭐 어린 시절부터 가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 자,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뭐예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치주질환 방치하다 치아 잃는다. 치주질환이었어요. 치주질환이 뭡니까? 근데 치아를 잃어요. 충치하고 다른가? 네, 충치랑 치주 질환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충치는 말 그대로 치아에 벌레가 있다는 뜻인데요. 정확한 표현은 치아 우식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치균이 생성하는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고 녹아서 구멍이 뚫리고 이게 신경까지 도달하면 이게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아 질환이 이제 충치가 되겠고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받치고 있는 이제 잇몸의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치는 치아 쪽이고 치주 질환은 잇몸이라는 거죠. 네, 또 흔히 우리 치주 질환에 바람 풍자를 붙여서 우리가 풍치라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듯 입안에서 뭐 시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풍치라고 하는데 이 치주 질환은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를 하게 되고 심각하게 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양치하다가 이가 썩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만 좀 신경을 썼는데 저도 이제 5학년 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먹다 보면 이가 좀 시리다든지 아니면 양치하다가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이가 자라요. 자라요? 이가 더 길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가 길어진 게 아니고 잇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아가 길어졌다 혹은 치아가 솟아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잇몸 질환 때문에 잇몸이 이제 아래로 퇴축이 되면서 치아가 길어져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린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발생한 치석이나 또 치태로 인해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초기 치주염 상태를 방치하시다 보면 잇몸 안쪽까지 염증이 진행되면서 심할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치아를 좀 발치하는 경우까지 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아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네.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제가 7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인은 몇 가지나 있는지 속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잇몸에 통증이 느껴진다. 잇몸이 느슨해지고 치아가 흔들린다. 잇몸이 붓거나 붉게 변한다. 잇몸이 점차 위로 올라간다. 치아의 위치가 변한다. 입냄새가 심해지고 입맛이 둔해진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가지에만 해당이 되고 난 치주 질환이 있구나. 빨리 이제 치과에 가봐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잇몸이 위로 올라가는 건 느껴요. 아니 저는 충치도 하나도 없는 건강한 치아라고 자신했는데 3개나 걸리는데 3개나 걸린다고? 네. 가보셔야겠네 진짜. 아니 양치하다 가끔 피 나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치아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입냄새하고 입맛 둔해지는 현상이 요즘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노화가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분노의 양치를 했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감기보다 많다고 그러고 치주 질환이 1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발병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2020년도 기준으로 1,635만 명이 이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인 4명 중 3명이 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이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흔한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는 외래 환자 수 1위가 바로 급성 기관지염, 감기였는데요. 2위가 치주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이 치주 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감기를 제쳤을 정도면 정말 흔하다는 건데 사실 감기는 옮잖아요. 맞아. 뭐 같이 뭔가 대화를 많이 나눈다거나 찌개를 함께 떠먹으면 옮는데 치주 질환은 옮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지? 일단은 옮는지 안 옮는지는 우리 박현수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우리 김행복 씨라고 한 분이 계세요. 치주 질환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김행복 씨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 치주 질환을 앓게 했는지 그 습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찾아서 뭐 우리가 맞춰요? 그 그렇죠. 습관을 맞춰요? 맞춰주셔야 돼요. 모상 선생님이 요즘에 여기 재미 들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재영의 심리협회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50대 우리 김행복 씨의 하루예요. 일단은 김행복 씨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아침으로 요구르트와 이제 견과류를 드십니다. 건강한 습관인데. 그리고 바로 찬물로 양치질을 하세요. 밥 먹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셔서는 점심으로 아주 따끈한 뜨뜻한 짬뽕을 한 그릇 하시고 근데 일을 보셨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날따라 이제 뭐 상사한테 한마디 들었는지 입맛이 없네요. 이제 맥주에다가 마른 오징어 딱 먹었어요. 근데 저렇게 저녁을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야식으로 치킨을 또 드시고 나서 그리고 또 찬물로 이제 양치질하고 주무셨습니다. 과연 김행복 씨는 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걸까요? 저 중에 원인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김행복 씨 하루 지금 딱 봤을 때에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저게 일반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아침도 잘 챙겨 먹었고 그리고 점심으로 그냥 전날 술 좀 먹었으면 짬뽕 해장으로 먹을 수 있고 유일하게 딱 걸리는 건 그러네. 마른 오징어. 이게 젊었을 때는 쇠도 먹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마른 오징어 먹으면 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딱딱하지 않은 치킨 먹었잖아. 딱 보니까 마른 오징어. 이거 아니에요? 야식을 드시고 양치 안 하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찬물로 양치질을 했다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 50대인데 짬뽕이 어느 정도 뜨겁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거 안 좋거든요. 저는 찬물로 양치질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공통점이니까. 우리가 양치질을 뜨거운 물로 하지 않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네. 뭔가요?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좀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저 판넬에 나온 습관들 때문에 치주염이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대 김행복 씨의 경우라면 연세가 치주염이 좀 생기기 쉬운 연세라는 게 우선은 좀 이유일 것 같고요. 이렇게 50대쯤 되어서 치주염이 조금 생기신 분의 경우에 이제 저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조금 저희가 이제 치주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른 오징어. 그래. 그죠? 마른 오징어. 사실은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젊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40대 이후 50대가 되어가면 아무래도 치주가 상태 좋지 않은 분들 많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마른 오징어 드시는 건 조금 좋지 않고요. 더불어서 아침에 좀 견과류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견과류 요새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견과류 중에서 유독 단단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아몬드라든가. 아몬드. 네, 그렇죠.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같이 특히 단단한 견과류를 너무 습관적으로 강하게 드시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잇몸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조금 다소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자면 이제 짬뽕을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짬뽕같이 뜨겁고 맵고 이런 음식들은 보통은 이렇게 천천히 드시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빠르게 드시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 단단한 음식들을 좀 생각 없이 강하게 씹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 때문에 치과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누룽지 같은 거 단단한 거 드시다 오시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젊을 때처럼 나는 뭐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음식을 조금 가려서 드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제가 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침이 우리 구강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침이 치아의 세균을 닦아내기도 하고 우리 산성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야식을 드셨잖아요. 야식을 드시게 되면 이게 침 분비량이 적은 시기에 먹게 되면 이 세균이 굉장히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고요. 또 양치질을 할 때는 보통 찬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약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제 물로 이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45도에서 50도 정도에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치아의 세정제가 이렇게 더 잘 녹아서 세정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김행복 씨는 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른 오징어 좀 피해야 되고. 자, 근데 잇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 잇몸은 치아 아래 바로 이 붉은 부분을 치은이라고 부르고요. 치아를 둘러싼 치주인대와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크게 치은염, 치주염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치은염은 치아 주변의 잇몸에 국한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비교적 증상이 가볍습니다. 근데 치주염은 치아 주변 잇몸보다 치주인대와 잇몸뼈까지 염증이 나타난 상태로 심한 경우에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그러니까 염증 상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실제 환자 사진을 좀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환자분들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속 환자분은 5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제 왼쪽 위에 두 번째 앞니를 보시면 치은염이 좀 살짝 보이거든요. 치은이 살짝 붉게 보이고 약간 좀 건드리기만 하면 좀 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정도 상태라면 사실은 양치도 잘 하시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태, 즉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끈끈하고 투명한 막인 치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좀 가능한 그런 초기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치은염이 비교적 증상이 좀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보통 치은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요, 잇몸이 자극을 받아서 붉게 변하고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뭐 이외에도 이를 닦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치은염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상태라고 하면 올바른 양치질로 이 치태만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 하지만 치석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칫솔질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치은염을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치주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 치태의 세균과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이 만성 염증성 질환인 이 치주염이 심해지게 되면 출혈, 고름,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잇몸과 잇몸뼈의 주변까지 염증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걸리면 이제 치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치주 조직이 점차 파괴가 되고 결국엔 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치은염은 비교적 뭐 가벼운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진을 봤는데 사진만으로는 치은염도 좀 안 좋은데 치주염은 이거보다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더해요? 네, 그래서 실제 치주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네. 이 환자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요. 보시면 치태와 치석이 좀 보이고 잇몸이 좀 부어 있고 출혈도 좀 관찰이 됩니다. 이제 진료 당시에 보시면 어금니 부위의 움직임도 상당히 조금 있었던 상태고요. 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치조골의 상실이 조금 보이고 잇몸보다 더 아랫부분에 생긴 치석들도 좀 관찰이 됩니다. 앞니 부분은 이제 중기에 해당하는 치주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금니 부분은 이제 말기, 거의 이제 끝까지 거의 다 갔다. 치료가 거의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치주염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잇몸 아래 보이지 않는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주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 환자는 추가적으로 아쉽지만 발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와,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가 썩으면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잇몸, 즉 치주가 망가지면 그냥 이를 잘못하면 빼야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한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이번에는 아주 조금 심한 단계의 치주염 환자분의 사진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네, 배열이 틀려졌는데. 와, 뭐야? 네, 조금 심하신 분이죠.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요. 잇몸이 좀 많이 부어 있는 게 눈에 확 띄죠. 일부 치아 주변에서는 고름도 보이고 말씀하셨듯이 치아가 많이 좀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앞니가 앞으로 많이 뻗어져 나왔고요. 방사선 사진상으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좀 내려간 부분이 보이고 부분은 매우 심각한 치조골 상실도 좀 확인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스케일링 그리고 치주 치료를 좀 병행을 하셨지만 치조골이 많이 없어진 부분은 아쉽지만 많은 치아들을 좀 발치를 하시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기에도 저희가 놀랄 정도면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왜 이렇게 병원을 늦게 찾으시는 건지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치주염을 가지고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 치과를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세요. 우선 치과가 쉽게 오기는 좀 어려운 곳이죠. 네, 무섭고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시는 것도 큰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치주염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치주염은 통증이 있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하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괜찮아집니다. 그러다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또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또 괜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증상이 생겨도 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치과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치아에 그리고 잇몸의 손상을 가진 채로 이제 병원에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모든 병원 증상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알고 있는데 치과는 참 미리미리 가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준비하셨죠? 네, 근데 이번 사진은 이 사진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보고 나이가 도대체 이 환자분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볼까요? 사진 볼까요? 사진 한번 봐보시죠.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까 사진을 보고 이 사진 보니까 아까 사진보다 양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꽤 있으실 것 저 같아요.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신 거 하고 밑에 저 완전히 뭐 뻘개지신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이제 7학년 정도 된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랑 식사하시다 보면은 저런 분들을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60대 이상일 것 같아. 여기 저 윤기도 없고요. 그렇죠. 이도 지금 배열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네.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이제 30대. 30대 저렇게 됐다고요? 네. 30대요? 30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60대 이상이나 되어야 보통 치주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치태와 치석이 좀 많이 보이고 잇몸이 많이 부은 상태죠. 그리고 여러 개의 치아도 좀 상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은 치아들도 많이 좀 움직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나이는 젊지만 당뇨를 좀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내과 담당 선생님과 이제 컨택을 해서 혈당 수치를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환자 본인의 구강 위생 관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리를 조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당뇨 같은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과 겹쳐지면서 여러 개의 치아를 좀 발치하게 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30대의 치주 질환으로 치아 손상이 저 정도였어요. 당뇨가 아무래도 큰 부분을 차지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강 면역 역시도 관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세균에 의한 감염이 쉽게 되니까 당뇨가 있다 그러면 치주염이 잘 걸리게 되고 심해지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치은염이 생각보다 치은염 단계일 때 뭔가 치료를 하면 심각한 치주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늘 그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병원을 늦게 찾으실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이유도 있지만 치주염의 증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아주 많이 방해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환자분들 보면 뭐 잇몸에 피가 난다, 혹은 좀 붓는다, 이 정도 증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치과를 쉽게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말씀처럼 이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결국 치아를 발치하셔야 되는 상태까지 조금 계시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게 되죠. 네, 그래서 전신질환과도 치주질환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신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잇몸 치주질환의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러시면 가까운 치과를 찾아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치주질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치료를 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치주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입니다.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죠. 치아 건강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올해 63세 표옥례 주부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매일 밤잠을 설친다는 그녀. 치아 건강을 위해 가진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어째 그 모습이 좀 기이합니다. 턱 밑으로 혀를 쭉 내밀어 보는데요. 이 상태로 높은 곳을 응시하듯 독특한 시선 처리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잇몸이 아프고요. 말 하루 종일 많이 하다 보면 이가 또 아파지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아파져서 잇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이에요. 잇몸 건강을 위한 일명 못생김 운동. 이번엔 양쪽 귓볼을 뒤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 닫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금니 긴장과 근육을 풀어준다네요. 제 나름대로는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치아가 안 좋은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치아 관리엔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표옥례 주부. 과연 그 일상은 어떨까요? TV를 보면서도 결코 쉬지 않는 그녀의 입. 뭔가 계속 씹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볶은 콩. 콩을 즐겨 먹는데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단단한 거를 씹으면 잇몸이 단단해져서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콩을 먹게 됐어요. 좋아하는 탄산음료 대신에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 또한 치아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데요. 음식을 먹은 후엔 화장실로 직행, 구강 청결제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준다네요. 제가 밖에서도 음식 먹고 나면 양치 대신 꼭 가글을 해요. 찝찝함도 다 사라지고 입안이 상쾌하고 개운해서 좋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치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표옥례 주부. 과연 그녀의 치아 건강은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치아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스케일링은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아예? 한 번도요? 아예 보시겠습니다. 약간 움직임도 있네요, 그렇죠? 아래치아는. 네, 잇몸에서 피도 좀 나고요. 꼼꼼하게 치아를 살펴본 그 결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치주뼈가 많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아래치아 같은 경우에도 잇몸뼈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치주 질환 중에서 초기 증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얕은 부위의 잇몸에서 치은염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염증이 존재하게 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치주염이라고 해서 훨씬 더 깊은 수준까지 염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잇몸뼈가 내려가 있어 잇몸병 초기에 접어든 상황.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세균과 우리 몸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좋고 몸 상태가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치주 질환에 잘 걸리지가 않다가도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적신호가 들어오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치주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조금 더 자주 하시고 최소한 1년에 2번. 저는 이제 스케일링하면 약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안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스케일링을 하면 처음에는 시리실 수도 있고 하자마자는 잇몸 사이가 막 벌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일시적인 증상이고 대부분은 증상이 완화되고 더 건강한 잇몸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반드시 1년에 2번 이상 꼭 받으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를 조금 통해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 수준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좋지 않은 결과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평소에 잇몸을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고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평예 주부.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려나 봅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무슨 요리요? 네, 양배추 두부말이하고요, 계란찜. 치아 건강을 위해 준비했다는 특별한 저녁 메뉴. 잘 익힌 양배추를 넓게 펼친 후 각종 채소를 넣은 두부소를 가득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먹음직스러운 양배추 두부말이 완성이요. 이번엔 계란찜인데요. 치아 건강을 위해 평예 주부가 선택한 재료는 바로 우유. 물 대신 우유를 넣는 것이요. 우유를 넣으면 계란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순식간에 뚝딱 완성된 그녀의 치아 건강 밥상.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우유를 가득 넣은 포들포들한 계란찜부터 먹어보는데요. 맛있네. 각종 채소와 두부소로 꽉 찬 양배추 머리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어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고요. 되게 부드러워서 치아에 부담이 안 가서 앞으로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와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인데요. 잇몸뼈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의 출혈과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평예 주부. 딱딱한 음식 대신 오이를 먹는데요. 생으로 먹을 때 아삭 소리가 나는 채소는 치태 제거에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구강청결제로만 입안을 헹궜던 그녀. 이제는 치아 구석구석 깨끗하게 양치질부터 해준 후에 입안을 헹구고 있답니다. 치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요.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치아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죠.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치아 건강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안타까웠던 게 좀 빨리 병원을 찾으셨으면 치료가 수월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어서 빨리빨리 병원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면 치주 질환을 진단받고 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관련해서 모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케일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치주 질환은 사실 예방인데요. 우리 치석만 잘 제거해줘도 됩니다. 우리 만 19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하니까 평소 꾸준하게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주 질환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치주 질환이 심해진 경우는 말씀처럼 스케일링만으로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아 뿌리의 불규칙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측은 활택술이라는 것을 좀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시술로도 조금 어렵다 판단이 되면 잇몸을 절개해서 잇몸을 열고 안쪽에 괴사된 조직이나 염증 조직을 직접 긁어내고 잇몸뼈를 다듬고 혹은 필요하다면 이제 치조골을 인공적으로 넣어놓고 이제 봉합을 마치는 치조 판막 수술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로도 안 되는 막 치조골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좀 식립을 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결손된 부위의 잇몸뼈에 금속 소재 식립체를 심은 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하는 치과 치료 중 하나인데요. 임플란트 진행 시에는 단순히 치아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 부위의 치조골의 상태, 교합 관계, 그리고 또 수술 방법이나 치료 기간, 비용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밀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잇몸을 열고 거기에 있는 걸 제거하고 다시 이건 못 가요. 아프지 않은데 얼마나 아파. 안 돼.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제 통증이 걱정돼서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해보시면 이제 아시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안 아픈 줄 알았으면 진작할 걸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전문의의 마취하에 충분히 이제 통증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없이 치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치아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살리는 건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볼게요. 먼저 서동주 선생님, 치주 질환 속설? 치주 질환에 대한 속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렇잖아요. 상처 나면 된장 발라. 그리고요, 또 이나 이게 양치할 때는 역시 최고는 소금. 근데 요거 맞나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아니에요? 네, 소금에 이 살균 작용이 있어서 예로부터 살균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했고요. 예전에 뭐 양치질 목적으로 소금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이게 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소금에는 일반 치약에는 없는 이 불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금으로 양치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 양치질 전용으로 나오는 고운 소금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일반 치약으로 양치를 한 후에 이 소금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연습 퀴즈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나갑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모아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OX판 있죠? 네. 저희 부부는 칫솔을 살 때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부드러운 칫솔모가 좋은데 남편은 딱딱한 칫솔모만 고집하거든요. 대체 어떤 칫솔모를 쓰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부드러운 칫솔모와 딱딱한 칫솔모 이거예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좀 분노에 이 양치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드러운 거 쓰면 하루 만에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좀 간지러워. 그래서 역시 남자는 이게 좀 센 거. 센 모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반대 부드러운 거. 잇몸을 건들기도 하는데 센 거는 저는 잇몸이 좀 아프다고 느끼고 뿐만 아니라 혀를 닦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걸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 저도 최근에 센 거 쓰다가 부드러운 걸로 바꿨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정답은요. 부드러운 칫솔모입니다. 네. 실제 칫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는 목적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데요. 그렇다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억센
칫솔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억센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을 자극하게 되고 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또 치아의 마모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염의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특히나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잇몸과 칫솔을 마사지하듯이 이제 치석을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겠죠? 알려드렸으니까 부드러운 칫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자, 잠깐. 이어서 그 칫솔 때문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이고 잇몸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하고 나면 이가 시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던데 꼭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스케일링은 정기적으로 하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저도. 그래도 여기가 좀 뻑뻑하고 안 좋을 때 하면 되지. 너무 자주 해. 세수 너무 자주 해도 피부에 안 좋아요. 아닌데. 근데 또 이거잖아요. 네.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무서운 건 그냥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아유 어디가 안 좋으시고 그러면은 돈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긴 참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저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까 해야지. 선생님도 조금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이렇게 스케일링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주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O.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예.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의 염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잇몸의 염증이 사라지다 보면 잇몸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되면서 치아가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좀 시려지는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아가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잇몸이 이제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좋은 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치아가 깎여서 치아가 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될 거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우리 동창회 가면은 이 스케일링 얘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받자 그러는데 한 친구가 야, 난 양치질 평상시에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맞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양치질은 구강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치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꼼꼼히 양치를 하더라도 치석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보통 치석은 개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도가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받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치석이 유독 심하게 생기시는 경우에는 1년에 한 2, 3회 정도 치료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간혹 이게 치석이 더 잘 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치석이 더 잘 보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치주 질환이 심한 40대입니다. 병원에서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O. 선생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네, 임플란트 해야 된다면 해야죠. 아니에요. 저는 X.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큰 병은 한 곳 말고 여러 곳을 다녀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분 말고 좀 돌아다녀서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은데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가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되나?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마는 사실은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치아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잇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고 치아가 조금 더 견고해지면 조금 더 치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보다는 아무래도 자연 치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좋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잇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치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치조골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잇몸뼈를 좀 보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조골이라는 것은 저희 치아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이제 턱에 있는 뼈를 말하는 것인데요. 치조골은 사실 한번 이제 상실이 되면 다시 재생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부족한 치조골을 인공적으로 좀 이식을 통해서 새로 만들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좀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조골 이식으로 약한 잇몸을 보완한 후에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환자분의 사례 하나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면요. 심각하다. 심각하다고 생각이 좀 되시죠? 이분은 50대 남성분이신데요. 말씀대로 아주 심각한 치주염 진단을 좀 받으셨어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도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가 보일 정도이고요. 전반적으로 잇몸이 발갛게 부어 있고 치아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많이 솟아올라와 있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더니 거의 모든 치아의 잇몸뼈가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저 진짜 심각해 보이는데 저 50대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저렇게 저기까지 간 거예요? 평소 양치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타깝게 치아를 많이 좀 발치를 하시게 되었고요. 결국은 잇몸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좀 많이 식립을 좀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치료 후에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가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완전 달라지셨네요. 진짜.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나만 이렇게 좀 시려도 너무 불편한데 저렇게 잇몸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저렇게 막 망가지면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치주 관리 중요하다는 거 깨우쳤습니다. 네,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속설을 바로잡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새롭게 또 배운 것들이 있네요. 그래. 자, 이번에는 박현수 선생님. 치실 사용법. 그래요. 이거 치실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치실 사용법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주윤발 아저씨 때문에. 그치. 이거 있잖아. 또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이랬어요. 네. 그게 이제 치실을 우리는 대용 용품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치실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치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잘 넣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치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양치만으로는 사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태나 음식물을 모두 제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실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특히 치실을 사용하면서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좀 조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박현수 원장님과 함께 올바른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같이 이동할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양치하는 법은 저희가 뭐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해라 이렇게. 네. 근데 치실 사용법은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어디서 좀 잘 가르쳐 주지는 않죠. 치과에 간다고 해도 치실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치실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이렇게 치아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치실 사용이 그 치아 건강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제대로 알고 이제 치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치실 사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장갑을 먼저 착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장갑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실 장갑을 착용하시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치실 집에서 사용할 때는 그래도 손은 좀 닦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치실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그런 치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 사이를 이제 닦기 전에 먼저 양치하시기 전에 치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치실을 30cm 정도 길이로 해서 이제 끊어서 치실을 자, 양손 손가락에 이렇게 좀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 해서 한 3에서 5cm 정도 이렇게 길이가 나오도록 감아주시고요.
잇몸과 치아 경계부를 닦아주는 게 주된 목적이라서 자, 치아와 치아 사이에 먼저 갖다 대고요. 톱질하듯이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너무 갑자기 툭 하고 내려가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아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톱질하듯이 살살 치아 사이를 관통을 좀 시키고요. 관통된 다음엔 치아의 옆면들을 치실로 긁어주시면 되는데요. 앞면도 긁고 뒷면도 긁고 긁는데 이때 조심하실 것이 잇몸을 너무 세게 누르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부드럽게 하시고 단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까지 반드시 치실로 청소를 해주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실 올바른 사용법이고 치간 칫솔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도요. 네. 저희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사이즈별로 가장 적합한 것을 치과에서 추천받으신 다음에 네.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에다가 치실을 집어넣고 앞뒷면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되 이때도 마찬가지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부를 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아, 올바른 치실 사용법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 시원하다. 제대로 배웠다. 요즘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이에 여기다 이렇게 탁 넣어서 그죠? 치간 칫솔. 오. 간단하게 이렇게 싹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모선 선생님, 네. 속대처? 네. 저는 이번에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있을 때 먹어서 좋은 것들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여름철에 많이 먹었을 겁니다. 이미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네. 뭐냐 하면 바로 그냥 공개할게요. 너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좋지. 네. 그리고 저게 치아 모양이야. 맞아. 네, 특히 옥수수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입 안에 세균을 많이 없애주게 되고요. 네. 또 입 안 구강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런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먹으면 우리 치주염이나 치은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옥수수 알갱이를 많이 먹게 되실 겁니다. 네. 앞에 보면 제가 하나 쪄왔거든요. 좋다, 좋다. 너무 좋죠. 야. 그거 막 먹고 나면 사실 그 안에 나오는 게 바로 속대예요. 네, 속대. 대부분 이거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속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 속대에도 영양 성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치조골을 조금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대를 바로 버리지 마시고 속대를 좀 말렸다가 이거를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차로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 속대 말리시고요.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하시면 되고 아니면 평소엔 손으로 다 이렇게 알갱이를 깐 다음에 말려서 물에 그냥 타 놓고 한 30분 정도 우려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려내시면은 이렇게 속대차가 나오게 돼요. 네. 차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속대차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아니, 은은하니 속대차 괜찮은데요? 네. 그냥 버리기엔 맛있어요. 아깝죠. 네. 꼭 말렸다가 하셔야 차 됩니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요즘에 옥수수 많이 먹으니까 속대 잘 말려서 속대차 구수하게 끓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또 다른 음식 없나? 치주 질환에. 이거 속대차는 먹어봤고. 네. 다른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괜찮은 게. 네, 사실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결국 구강 내 세균하고 네. 저희 면역력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면역력이 좀 강해지면 치주 질환에도 저희가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연구에서도 비타민 B, C, D 이런 것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시면 치주 질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생활 속에서 찾아서 네. 뭐 음식도 그렇고 혹은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수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다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치주염 예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요거만큼은 더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 치주와 그리고 잇몸, 치아 이런 네. 건강은 사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시간과 공을 들인 만큼 저희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은퇴 저희가 돈 준비하듯이 네. 미리미리 치아 건강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치아 건강,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 8월인데 네. 창문 열고 잤는데 이불을 당겨서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저녁에는 저는 와 정말 시원하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비 소식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에 폭우가 와서 많지 않은 양의 비가 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